네, 안녕하십니까. 전자점 지식방송 UTV 제막군 지식 PD 고우성입니다. 오늘은 가장 위협적인 사이버 공격, 이메일을 통한 스피어 피싱을 막아라 라는 주제로 파이어아이 코리아의 박종석 부장님 게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이신가 좀 떨리세요? 어떠세요? 예, 긴장됩니다. 네, 모든 사연이 다 처음이었어요. 예. 네, 다들 잘하셨거든요. 벌써 예. 이거 1000번 넘었으니까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이것이 이메일 통한 스피어 피싱도 이건 APT 공격의 하나의 일종입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APT 공격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 이것이 예. 가장 요새 가장 핫하게 공격하는 하나의 패턴입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최근에 그 APT 공격이라고 하면은 가장 위협적인 공격으로 이렇게 네.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APT 공격의 그 공격 벡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웹을 통해서 워터링 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최근에 그 사용자들을 이렇게 사회공학 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법을 이용해서 가장 공격자 입장에서 편안하게 손쉽게 공격을 할 수 있는 분이 이제 이메일을 통한 공격이 됐고요. 네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한지 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APT 많이 들어봤으니까 예. 이젠 더 이상 APT를 아파트라고 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APT가 한마디로 뭐가 다른 겁니까? 다른 공격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APT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한 설명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공격들과 다르게 APT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성공을 많이 할 수 있는 네. 그 확률이 높은 공격이라고 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네.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공격이다. 이렇게까지도 요즘은 많이 점쳐지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작정하고 들어오면 막을 수 없다. 이런 말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몇 년 전에 디도스가 되게 그게 해킹 아주 큰 위협이라고 쳤는데 어느 예, 순간 맞습니다. APT 바뀌었거든요. 예. 그럼 디도스하고 예. APT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디도스와 APT의 차이를 설명을 하게 되면은 네. 디도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눈에 보이도록 대놓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을 때 이 시스템의 가용성을 해치기 위해서 수많은 좀비 PC를 통해서 네. 패킷을 쏟아부어서 그 가용성을 무너뜨리는 게 디도스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네. 그렇지만 APT 공격 같은 경우는 보안 담당자나 아니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공격을 받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조용하게 네. 장기간에 걸쳐서 치밀하게 공격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 은밀하게 장기적으로 치밀하게 하는데 예. 그 대상이 예. 그 기업에 있는 내부 어떤 사람들인 거죠? 예, 타겟팅된. 맞습니다. 그렇죠. 기존의 공격 같은 경우는 네. 그 공격자는 어떤 목적으로 하는 서버로 직접적인 공격을 했습니다. 서버를 해킹을 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여러 가지 그 툴을 이용을 해서 패킷을 쏟아붓는다든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목적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공격을 했지만 네. APT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최근에는 워낙 보안 시스템들이 좋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보안 교육에 의해서 사용자들이나 보안 담당자들의 지식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직접적으로 이 서버를 뚫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 대상을 찾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안 의식이 낮은 일반 사용자들을 먼저 공격의 거점으로 마련을 한 다음에 네. 이 사용자들을 통해서 내부망에서 보다 편안하게 점점 더 권한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시스템의 거점을 넓혀 나가는 게 네. APT 공격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 예. 기관을 한 방에 했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강화가 되니까 예, 맞습니다. 그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예. 사람들 중에 예. 좀 이렇게 좀 뚫기 쉬운 사람부터 먼저 들어가는 예,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APT 특징 여기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예. 여기 보면 소셜 엔지니어링 돼 있잖아요. 예. 이런 의미도 지금 말씀하신 사람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거네요. 어떻게 예, 보면? 맞습니다. 그 사회공학 기법이라고 네. 쉽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사회공학 기법 같은 경우는 크게 그 IT 쪽의 기술적인 공격이 아니고요. 네. 쉽게 말해서 사람 간의 신뢰관계를 구축을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 단적인 예를 들어서 네. 사용자들이 요즘 SNS를 많이 하다 보면은 그렇죠. SNS 상에
내가 와이프랑 뭐 맛있는 걸 먹으러 갔다. 네. 내지는 나 드디어 휴가다. 일주일간 뭐 유럽 다녀온다. 이렇게 네. 되면은 제가 그랬는데 제가 예, 그렇게 되면은 네. 이 공격 포인트가 어? 나오게 됩니다. 어. 제가 만약에 이렇게 친한 관계에 있을 때 네. 친구가 일주일간 유럽을 간다고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글을 보게 되면은 그 집은 일주일간 비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이 집을 이 집에서 놀러 갔는데 황금돼지가 한 마리가 있었다. 이걸 정말 갖고 싶다. 정말 단적인 예로 그렇게 되면은 일주일간 나에게 공격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네. 예, 이런 게 바로 그 사회공학 기법의 단적인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근데 우리가 뭐 요즘 다들 뭐 소셜은 한두 가지씩은 다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러면? 물론 그 최근에 SNS를 하는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는데 일부에서는 자기 과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의 뭐 일기 쓰듯이 행위를 기록하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조금씩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은 본인에 대한 그 민감한 정보들, 네. 과도하게 많은 정보를 SNS에 공유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요즘은 그 어떤 공격자들이 과하게 그 친구 요청이나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는데 불필요하게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친구를 수락을 한다든지 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예, 뭐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예, 카톡으로 친구가 됐다 그래가지고 예. 그게 제가 뭐 AP 통계를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 맞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데? 그 다음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 요청을 하게 됐을 때 정말 네. 모르는 사람이 친구 요청을 했다. 네. 제가 만약에 수락을 하게 되면은 그분은 이제 아무 조건 없이 제가 올리는 모든 제 개인 정보라든지 네. 제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은 옆에서 공격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게 되고요. 어느 순간에 메일을 제가 그분한테 받게 되면은 이분은 내 나랑 친구니까 맞습니다.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어떤 그 거부감이라든지 네. 뭐 그런 의식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부장님은 예, 소셜 하세요? 예, 하긴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친구이면 절대 친구 안 맺겠네. 일단은 이분이 저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조금 따지는 편이고요. 네. 최근에 모르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로 SNS, 페이스북을 어제 개설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나에게 친구 요청을 했다. 그런데 네. 나랑은 뭐 학교라든지 고향이라든지 네. 회사라든지 그 어느 것도 조건이 맞는 게 없으면 저는 일단은 약간 망설이는 편입니다. 네. 이게 그 보안에 있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는 친구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재밌는 그 링크를 보내준다든지 네. 아니면 네. 자기 사진이나 돌잔치 뭐 이메일 첩장을 보내주기도 하는데 그런 것까지 의심해서 뭐 다시 한번 전화를 해서 물어본다든지 그래서 네. 가끔은 친구 관계가 조금 서먹해지는 아니, 직업병인 것 같습니다. 조금. 그러면 이제 그 예. 어떤 그 외부의 불순 세력들이 예. 어떤 기관을 이제 어떤 침투하기 위해서 예. APT로 그러면 이 소셜 엔진을 공격을 한다면 미리 예.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예. 누가 키메인지 예. 이런 것들을 다 일단은 사전조사 리서치를 다 하는 거겠네요. 예,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A라는 기관을 공격을 해야 되면 네. 웹사이트라든지 지식인이나 뭐 네. 여러 가지 포털 조직도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예, 맞습니다. 어.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거기에서 최대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되고요. 네. 조금 더 나아가서는 네. 그 회사의 식당을 직접 찾아가서 아.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면서 직원들이 하는 얘기를 엿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APT 공격이란 거는 예. 디도스하고 달리 예. 디도스는 완전히 그거는 기계가 예. 머신이 프로그램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좀비 PC가. 예, 근데 얼마나- 얘는 예. 어떻게 보면 사람이 예. 불사 의도가 아닌 사람이 예. 뭔가 스파이처럼 예. 뭔가 그런 것들을 하는 거네요. 예, 직접? 맞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예. 자, 그럼 이제 하나는 알겠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이 이제 APT 제로데이 어택이거든요. 예. 네. 일단 제로데이 어택이 뭔지 이거 좀 잠깐 좀 예. 설명해 주십니까? 네. 그 용어 중에 제로데이 어택, 익스플로이트 이런 용어들이 많이 네, 나오고 네. 있습니다. 여기 장표에서는 제가 제로데이 어택이라고 했는데 네.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네. 완벽하게 세상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네. 아무리 QA를 거치고 그 설계 단계에서부터 뭐 보안이라든지 여러 뭐 오류를 수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적인 예를 들면은 그 MS라든지 그 오피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그 출시를 하고 나면은 뭐 매달
아니면은 1년에 몇 번씩 정도는 그 보안 패치들이 나오게 되는데 네. 이게 자체적으로 그 MS 내부에서도 분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어떤 기관들이라든지 리서처들이 분석을 통해서 의도하지 않게 원래 목적과 다르게 동작되는 어떤 취약점을 발견하게 되면은 이 취약점에 대해서 그 벤더사로 노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취약점을 다시 패치를 만들어서 보완을 하게 돼 있는데 네. 공격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의도하지 않은 행위들이 가장 좋은 그 공격의 먹잇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답을 넣으면 B가 네. 나와야 되는데 네. A라는 답을 뭐 정상적으로 안 넣고 이렇게 살짝 바꿔서 넣었더니 기계가 오동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다른 내가 원하는 행위, 그러니까 원래 목적과 다른 행위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거를 보면은 그 하나의 제로데이 어택의 이제 빌미가 될 수 있고요. 네. 하나의 취약점을 그 공격하는 거를 익스플로잇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익스플로잇 같은 경우에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네. 어떤 문서라든지 네. 프로그램 내 아니면 웹페이지 내에 쉘 코드나 이런 그 익스플로잇 코드를 삽입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접속을 하더라도 거기에 삽입된 코드가 실행이 되면서 악성 코드를 내려받는다든지 아니면 시스템상에서 공격자가 그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보다 높은 권한을 획득할 수 있다든지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다든지 네.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데 여기서 보면 예. 그 아까 익스플로이트랑 제로 2013년에 예. 제로데이 익스플로이트랑 2014년에 어떤 그 이 APT 공격 제로데이 공격을 한 그 횟수입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보면 예. 앞서 그 제로데이에 대한 그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 제로데이라는 것은 네. 취약점이 발견이 되고 그 취약점을 패치를 만들어서 배포하기까지 그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되면은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가진 시스템에 취약점이 나와서 이 취약점에 패치본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 시스템은 그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네네. 작년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2013년 그 주요 익스플로잇이 13개가 나왔습니다. 네. 그 13개 중에 그 파이어아이에서 이제 11개를 탐지를 했는데 이게 그 패치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위협에 대해서 발견을 해낸 겁니다. 해가지고 각 벤더사한테 알려주는 예, 맞습니다. 가장 먼저 리서치를 해서 그 벤더사로 이렇게 동작하는 취약점이 있으니 이 취약점을 보완하십시오.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하게 된 겁니다. 네네. 이것을 요즘 MS가 많네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MS 같은 게 많은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많이 써서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많이 쓰기도 하고 네. MS 같은 경우도 또 프로그램을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요. 공격자 입장에서도 가장 메리트가 있는 것은 사용자층이 많은 프로그램을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네. 확인을 해서 그쪽에 하나의 취약점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취약점을 찾아냈을 때 파급력이 있는 곳을 이제 타겟으로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공격자도 예. 경제성을 추구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ROI를. 예. 그러니까 A라는 특정 기간에만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분석해서 취약점을 발견해내면은 타깃 공격이 될 수 있지만 네. 어떤 면에서는 그 투입한 노력에 비해 결과가 작게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작년도에 이 글로벌하게 예. 그 대형 어떤 뭐 이렇게 벤더사에 예. 그 13개 익스플로이 중에 11개를 파이어아이가 발견했다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발견하는 겁니까? 파이어아이가 어떤 식으로 이걸 파이어아이 같은 경우도 이게 클라우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그 전 세계 수백만 대의 저희 장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어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장비가 특징이 익스플로잇을 탐지를 해낼 수 있게끔 최적화된 장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어떤 그 익스플로잇 코드가 삽입된 웹페이지를 사용자가 접속을 했을 때 네. 가상 환경에서 그 사용자의 행위를 모두 다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 사용자의 큐를 할당을 해서 그 행위들을 다 분석을 한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익스플로잇이 발생되는지 그 오브젝트들을 다 분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이제 발견되는 익스플로잇에 대해서는 그 DTI라고 해서 클라우드의 그 시그니처를 공유를 하게 돼 있고요. 네. 그 부분을 또 내부 연구소에서는 또 이게 정탐인지 오탐인지를 분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그
고객 장비에서 올라오는 시그니처를 분석을 해서 얘가 정말 익스플로잇이 맞는지 아닌지를 분석해서 그 결과를 리포팅을 하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전 세계 수백만 대 예. 서버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24시간 예, 맞습니다. 매일매일 그걸 하고 있는 거네요. 예. 지금도. 네. 자, 일단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APT 공격 사례 보면 신문지에서 많이 나왔던 것들이지 않습니까? 예. 네. 지금 이런 것이 지금 보면 이제 장표에 보면 빙산의 일각이라고 한 것 같은데 예, 이 맞습니다. 빙산 아래도 이런 건 훨씬 많이 있다는 겁니까 현재도? 예, 맞습니다. 지금 위쪽에 보시면은 네. 저희가 이름만 봐도 되게 유명한 회사들입니다. 그렇죠. 언론에 공개된 뭐 RSA나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소니 시티뱅크 그리고 시티뱅크, 구글 네. 이런 여러 가지 그 대형화되고 유명한 업체들이 그 보안 사고 사례로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발견되지 않은 사고들이 더 많습니다. 이 대형 사고들이 내부적으로 조직 내에서 그 발견을 해서 언론에 보도한 게 아니라 이미 네. 사고가 발생되고 정보가 노출이 다 되고 난 이후에 사고가 발견된 부분입니다. 그 뭐 아마 컨설턴트들이나 뭐 여러 보안 업체에서도 아마 컨설팅을 들어가면 많이 아시겠지만 네. 저희가 막상 사고를 당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보안 기업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게 되면은 내부의 여러 가지 그 시스템들이나 서버들을 점검을 해보면 이미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있는 경우라든지 홀들이 많이 보이는구나. 예, 맞습니다. 침해 사고가 발생된 흔적들이 거의 90% 이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좀 이게 빙산의 일각처럼 여기 예. 위에 있는 것들은 지금 예. 이미 이제 공격을 받은 걸 안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많은 기관들은 예, 공격을 받고 뭐 정보 빠져나간데도 예. 그걸 모르는 상태로 있는데도 되게 많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내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정보가 어느 만큼 노출이 되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네요. 예, 불치병이 맞습니다. 있는데 불치병 모르는 것처럼?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노출된 데이터가 외부에 활용되다가 이게 발견되면 이제 거꾸로 추적이 들어가서 우리가 공격을 당했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게 훨씬 더 많다? 예, 맞습니다. 네. 자, 한번 그래도 그동안 이제 많은 기업들이 예. 이제 보안 솔루션에 많은 투자를 해왔잖아요. 예. 네. 그렇다면 뭔가 그 기존 솔루션들이 뭔가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되는 것들인데 예. 한계가 어떤 한계가 가장 큰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기존 솔루션과 이제 APT 공격에 대응하는 솔루션들의 특징을 보면은 네. 기존 방화벽이나 IPS나 여러 가지 백신 솔루션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은 시그니처가 만들어져서 시그니처 기반의 보안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패턴만 이제 예, 맞습니다.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도 네. 가장 먼저 그 공격자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어딘가가 침해 사고가 발생되면은 그 악성 코드가 수집이 돼서 이제 백신사에서 맞아요. 시그니처를 만들게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각 장비별로 엔진이 업데이트가 돼서 네. 이제 보안이 되면 동일한 공격에 대해서는 각 보안 장비들이 차단이나 탐지가 가능하겠지만 APT 같은 경우 가장 큰 특징이 이게 언노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이트를 제가 공격을 하고 싶으면 가장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A라는 사이트가 과연 어떤 백신을 쓰고 있으면 어떤 보안 장비가 있을까 그거를 사전에 다 테스트를 합니다. 제가 네. 만든 악성 코드가 A라는 백신의 최신 버전에서 진단이 되는지 진단이 되지 않는지를 네. 검사를 한 다음에 네. 진단이 된다면 새로운 변종을 만들어냅니다. 아, 검사를 네. 하지 않을 때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그니처를 가지고 공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기존 보안 솔루션들은 이미 사고가 당한 시그니처를 가지고 막아내기 때문에 새로운 공격, APT 공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취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 공격 패턴이 그냥 예. 하나에 딱 정형화됐지만 예. 지금 막 다이내믹하게 변하는 거네요. 예,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구조적으로 할 수가 없네요. 이런 걸로. 자,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작년 하반기에 통계 뭐 어떤 통계 현황입니까? 이거는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APT 공격이라고 해서 크게 보고가 됐던 언론에 보고가 야. 됐던 앞서 보셨던 그런 그 사고들에 대해서 이제 통계를 낸 겁니다. 이건 탑10에 끼면 안 좋은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2등이네. 예, 눈에 보이는 것만 요 정도라는 거고요. 사실상 이것도 이제 사실상 그 큰 사고 외에도 네. 조그만 사고까지 모두 포함을 했을 때 네. 요 정도 사고가 이제 하반기에만 발생이 됐다는 겁니다. 네. 잠깐만요. 근데 예. 우리나라가 예. 전 세계 뭐 2등하는 국가도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2위를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예전부터 저희 나라가 그
어떤 공격이라든지 공격의 경유지라든지 이런 쪽에 그 거의 상위 랭크를 좀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다른 세계에 비해서 어떤 IT 인프라가 허술하다는 겁니까? 조금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네네. IT 인프라가 워낙 발전이 돼 있습니다. 디도스 같은 경우를 예를 들더라도 대역폭이 작은 나라에 거점을 마련해서 공격을 하는 것보다 그렇네요. 우리나라는 거의 집집마다 뭐 기가 그렇죠. 광망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격을 위한 최적의 요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IT 인프라 강국이란 것이 예. 어떤 사용자 면에서 좋은 점이 있지만 예. 이렇게 공격받는데도 나쁜 점이 있는 거네요. 예, 그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아까 제목이요. 예. 그 APT 공격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예. 그 이메일을 강조하셨잖아요. 예. 이메일 스패 피싱을. 예. 네. 근데 왜 그러면 근데 이메일이 아까 말씀하신 APT가 아까 디도스와 달리 예. 사람을 노린다 그러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메일이 아주 최상의 예. 공격 루트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예, 네, 그거 좀 맞습니다.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오늘 그 주제가 왜 이메일을 통해서 APT 공격이 들어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네. 이메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대부분의 업무가 이메일을 통해서 뭐 협력 업체 간 아니면 그 내부 같은 사무실 직원 간에도 이메일을 통해서 업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 뭐 어떠한 그 물건에 대한 오더를 내릴 때도 그렇죠. 전부 이메일을 통해서 내리고 결제를 받을 때도 이메일을 통해서 결제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그 활용도가 높은 반면에 네.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네. 스팸 차단 솔루션이나 정말 간단한 정도의 어떤 보안 장비만이 이렇게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요. 공격자 입장에서 웹을 통해서나 아니면 해킹을 통해서 내부망을 뚫고 들어가려면은 IPS라든지 뭐 방화벽 여러 가지 보안 장비들을 각각 개별적으로 뚫고 들어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메일 같은 경우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팸 차단 솔루션 정도가 이메일 앞단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스팸 차단 솔루션이란 게 정말 언노운 공격에 대해서 잘 막아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대부분 바이러스 월이나 이런 것처럼 어떤 시그니처화된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악성 코드가 첨부된 메일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첨부 파일을 파싱해서 네네. 얘가 기존에 알려진 악성 코드인지 악성 코드가 아닌지 네. 이 정도만 그 분간을 하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자 입장에서 시그니처로 잡아내지 못하는 새로운 변종 악성 코드를 만들었을 때 보다 손쉽게 내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메일 같은 경우는 좀 개인적인 영역이 강해서 네. 어떤 서트 조직이나 보안 간제 조직에서도 보안 장비의 로그는 많이 모니터링을 하고 분석을 하지만 개인의 이메일은 거의 모니터링을 하지 않습니다. 프라이버시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첨부 파일이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링크를 삽입을 해서 들어갔을 때 보다 성공률이 높다는 겁니다. 네. 자, 스피어 피싱이란 건 예.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이메일. 네. 예. 그 용어들이 스피어 피싱이라는 건 용어가 이렇게 IT 쪽에 새로 나온 그 용어인데 가장 먼저 그 피싱이라는 용어가 먼저 나왔습니다. 네네. 피싱이라는 게 어떤 개인 정보를 이렇게 훔쳐내기 위해서 뭐 낚시질을 한다 네네. 이렇게 해서 피싱이라는 합성어가 나왔는데 피싱과 스피어 피싱을 보면 스피어 피싱은 조금 더 진화가 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피싱은 하나의 어떤 그 사용자가 흥미를 가질 만한 내용을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막 뿌려서 네네네. 누구라도 걸려라. 오케이. 그러면 공격하겠다는 거고요. 스피어 피싱은 APT 용어에 이제 좀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노리는 그 기관만을 네. 나는 초점을 예, 창처럼 맞습니다. 창처럼 찍는 거군요. 예, 그냥.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불필요하게 많이 뿌리지도 않고요. 정말 최적화된 그 공격 대상에 대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공격을 하는 게 스피어 피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스피어 피싱도 계속 이렇게 진화한다 그러는데 어떤 예. 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까? 스피어 피싱이 지금. 스피어 피싱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그 단순히 악성 파일을 메일의 본문에 네. 첨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가 첨부 파일을 어떻게 클릭을 하게 만드느냐 이게 그 관건이었다고 하면 뭐 조금 변형할 수 있는 정도가 실행 파일인데 EXE를 뭐 PDF나 이렇게 확장자만 살짝 바꾸는 정도로 네. 이렇게 악성 파일을 첨부를 해서 보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뭐 바이러스 월이라든지 아니면 스팸 차단 솔루션에서 얘네들을 악성으로 인지를 해서 다 차단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공격자는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나아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익스플로이 코드가 삽입된 문서 파일 자체를 첨부를 해서 메일을 보내게 됐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되면은 비실행형 파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스팸 차단 솔루션이나 바이러스 월들이 그렇죠. 막아내지를 실행 못했고요. 파일이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차피 파일 자체를 파싱을 해서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네. 공격의 성공률이 굉장히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아, 여기에서 이제 공격자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메일의 첨부 파일은 검사를 하지만 본문 자체를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에 악성 URL을 삽입을 해서 네. 메일을 보냈더니 이 스팸 차단 솔루션들이 모두 다 바이패스를 시켰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자가 링크를 클릭을 해서 리버스 커넥션이 맺어져서 네. 악성 파일을 새로 내려받는다든지 뭐 공격자가 원하는 행위를 명령을 내려보내게끔 됐습니다. 자, 이게 진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막았는데 또 진화되는 거죠. 예, 이제 맞습니다. 그 모순처럼 그죠? 예. 창과 방패처럼. 이 악성 링크 다음은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그 다음은. 공격을 미리 안다면 저희가 이렇게 미리 방어를 할 수 있을 텐데 또 어떤 방법이 사용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흥미진진합니다. 네. 예. 자, 그럼 이제 실제 이제 사례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요. 네. 예. 말레이시아 항공? 얼마 전에 그 행방불명된 그겁니까, 이거? 예, 맞습니다. 그 사회공학 기법을 이용해서 네. 사용자 입장에서 클릭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게 APT 공격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만큼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많은 보안 교육을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최적화된 정보를 가지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사회공학 기법은 정말 무서운 공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사람의 신뢰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최근에는 아무리 교육을 많이 하더라도 회사 홈페이지 내에 채용 공고가 있으면은 네. 이력서를 보내고 그 인사 담당자는 이력서를 열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공격에 이렇게 노출될 수밖에 네, 없다는 네,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요즘 이제 뭐 작년에도 우리가 APT 할 때 이게 북한 소행이 아니다. 예. 지금도 아직 규명은 아직 안 된 거 어떻습니까, 그게? 그 분석자 입장에서 분석가들이 뭐 분석을 하다 보면은 그 악성 코드가 사용한 패턴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공격 방식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휴리스틱 엔진이나 뭐 여러 가지 자동화된 엔진들은 이런 특징들을 하나의 정형화된 룰셋으로 만들어서 이제 엔진에 탑재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런 그 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정보들을 가지고 추정을 했을 때 과거 북한에서 이렇게 제작을 했던 악성 코드들과 그 유사점이 많다거나 아니면 특징이 많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그 서버의 IP가 동일하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북한 소행이라고 추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 추정을 하는 거지 아직 단정 지는 건 아닌 예, 거죠? 맞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 혹시 북한에서 듣고 있는 거 아닐까?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이론적으로는 그죠? 예, 맞습니다. 오늘 왜냐면 스피피시하니까 예. 혹시 뭐 이렇게 해서 새로운 또 방법을 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방어법이 나오면 네. 거기에 또 공격법을 만들어. 혹시 들으시면 질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한 이력서. 예, 맞습니다. 이건 이제 RS는 유명한 이제 그 여기도 이제 해킹 당했죠, 보안업체인데도 그죠? 예, 네. 유명한 보안업체임에도 이렇게 이메일을 통해서 손쉽게 이렇게 뚫린 하나의 사례입니다. 네. 자, 이건 어떤 통계 자료입니까? 예, 저희 파이어아이에서 그 네. 이메일 차단 솔루션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 탐지하는 이렇게 패턴들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첨부 파일들을 확인을 했을 때 네. 모두 이제 악성으로 분류된 애들 중에 그 사용되는 단어들의 특징들, 키워드를 이렇게 뽑아봤더니 네. 지금 20개 정도를 뽑았는데 이제 탑 10 정도를 보시면 대부분 네. 뭐 청구서라든지 아니면 우편, 페덱스 뭐 이런 거는 이제 택배 같은 게 될 수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금융권의 어떤 명세서 같은 거를 많이 가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왔을 때 저희 일상생활과 가장 접목돼 있는 단어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클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누군가가 나에게 택배를 보냈구나 그러면은 네네. 저는 그 택배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첨부 파일을 클릭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어떤 세금 고지서라든지 이런 거는 내가 얼마를 내야 될까 이렇게 확인을 하기 위해 클릭을 할 수밖에 아니면 없습니다. 법원 출두 요청서라든지. 맞습니다. 사람의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다 이용을 하는 겁니다. 네네. 이것도 그런 유사한 카테고리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네네. 네.
저 이거는 집이 제일 많네요. 이게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네. 그 연도를 다르게 이렇게 앞쪽이 아마 2011년도고 뒤쪽이 2012년도 통계일 겁니다. 진짜 이게 PDF 예. 올라 2등이 됐네. 예, 맞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이렇게 실행 파일이나 네. 실행 파일을 압축한 zip 파일 정도가 이렇게 첨부가 됐다면 지금은 네. 이제 문서 파일들이 점점 더 상위권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도메인 스페이피쉬 사용된 도메인 수라는데 예.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이 도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 공격자들이 네. 어떤 공격을 할 때 그 사용하던 도메인들에 대한 통계인데요. 네. 예전에는 그 밑에 카운터를 보시면 네. 뭐 1000카운터 이상의 그 도메인을 이렇게 공격 카운터에서 동일한 카운터를 동일한 URL을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URL을 만들어서 많이 뿌렸다고 하면 이렇게 됐을 때 방어자 입장에서는 공격이 당했을 때 그 시그니처를 가지고 와서 그 URL만 블랙리스트로 걸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이렇게 차단이 됐었는데 오케이. 최근에는 이렇게 그 하나의 CNC 서버나 뭐 도메인을 가지고 공격을 하지 않고 수시로 바꿔가면서 네.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통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효과적인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순히 블랙리스트를 모으는 게 아니라 실시간에 가깝게 그 도메인들이 악성인지 악성이 아닌지를 분석을 해내야지 완벽한 방어가 가능하다. 오케이. 지금 이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예. 실시간으로 예. 그 도메인이나 그 링크가 악성인지 예. 아닌지를 파악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방법이 구체적인 방법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예,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 파이어아이는 크게 한 2가지 정도 네. 이렇게 그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 네. 기존의 솔루션들이 네. 지금과 같은 그 공격 방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기존의 그 보안 솔루션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팸 게이트웨이나 바이러스 월 이런 장비들이 주로 그 실행형 파일들을 이용한 공격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차단이 가능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공격 방식에 변화가 일어나서 문서라든지 그런. 예, 맞습니다. 비실행형 파일들이 공격이 들어왔을 때 네. 어떻게 차단을 할 수 있으며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메일 본문에 악성 URL이 있을 때 네. 이것은 어떤 시그니처로 막아낼 수 있느냐. 게다가 이 시그니처가 과거에 쭉 사용해오던 악성 링크가 아니라 네. 공격자가 새로 만들어낸 새로운 악성 링크일 경우에 이거를 얼마만큼 빠르게 분석을 할 수 있느냐. 오케이. 이게 이제 큰 관건이 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어떤 식으로 파이어에는 어떤 예. 식으로 하는지 궁금한데. 네. 예, 파이어아이 같은 경우는 그 크게 2가지 컨셉 정도로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실시간에 가깝게 변경되는 파일들이나 네. 아니면 이 URL들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가상화 환경을 통해서 실시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언노운 악성 URL에 대한 분석도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네. 또 가사가 또 이렇게 또 좋은 면으로 또 많이 또 쓰이네요. 또 이렇게. 예, 맞습니다. 현재 그 APT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가장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이 가상화라는 걸로 의견이 점점 더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대부분의 APT 공격 탐지 솔루션들은 작거나 크거나 모두 다 이 가상화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실제 우리가 IT 환경에서 돌려버리면 문제가 예. 생길 수 있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예, 이제 맞습니다. 가상 환경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네요. 그죠? 예, 근데 맞습니다. 차단되는 거니까 예. 기존 시스템하고는. 예. 자, 그러면 되게 좋은 아이디어고 방법인데 근데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는 예. 이게 그러면 이게 또 부하가 예. 많이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전체 예. 시스템이 느려지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도 많을 것 같은데 예. 그 관점도 말씀해 주시죠. 네. 예, 맞습니다. 그 가상화 기술을 이용한 그 악성 코드에 대한 탐지 기법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현재까지 그 대부분의 기술들이 네. 한 장비에서 서버가 아무리 성능이 좋더라도 가상 환경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VMware나 뭐 버추얼박스 이런 가상 시스템을 돌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개수를 많게는 뭐 20개에서 30개 정도 이렇게 제한이 걸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지만 그 파이어아이 같은 경우에는 네. 예전에 이렇게 그 태생 자체가 가상화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그 위협에 대처를 한다 이런 컨셉으로
그 장비 자체가 만들어졌고요. 네. 그리고 그 창업자부터도 그러니까 1990년대부터 네. 썬 마이크로 시스템 쪽에 가상화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하는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많이 가상화 환경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2004년도에 회사를 창업을 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다른 그 어떤 업체보다도 가상화 환경과 관련된 기술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썬에서 가상화계 전문가였던 그분께서 예. 2004년도에 파이어아이를 예. 그 어떤 그동안 축적했던 가상 기술을 예. 이런 보안 쪽으로 예. 해서 만든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파이어아이가 시작 단계에서는 파이어아이도 가상환경 시스템을 올리는데 많은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 컨셉이나 기술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미국의 뭐 여러 가지 국가 기관들이라든지 뭐 연방 수사 기관 쪽에서 그 많은 펀딩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지금과 같이 계속적으로 뭐 R&D를 통해서 기술을 축적해 왔고 지금 현재는 장비 하나당 많게는 뭐 160개에서 190개 정도의 가상 시스템을 구동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다른 회사는 보통 30개라고 하셨는데 아까. 예, 제가 알기로는 네. 한 30개 정도로 이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이어아이가 예. 아직 모르시는 분은 이런 APT 공격, 예. 방지, 예. 또 이런 가상 솔루션으로 하는 분야에서는 예. 전 세계의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네.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가트너라든지 이런 그 신뢰성 있는 네. 그 정보지에서도 전 세계 APT 관련된 그 솔루션들에 대해서 통계를 냈을 때 네. 과반수 이상이 예, 거의 이렇게 파이어아이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이제 그 보도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메일 본문에서 언노운 URL 예. 이건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구체적으로 좀. 네. 예, 언론을 탐지하기 위해서 그 파이어아이의 컨셉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스피어 피싱 메일이 들어왔을 때 네. 그 본문의 URL을 그 파싱을 해서 얘를 그 실시간으로 분석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 본문에 그 악성 링크가 삽입이 되면 얘는 단순 텍스트로 그냥 바이패스를 시켰습니다. 그렇다가 이 위협이 점점 더 이렇게 나타나게 되니까 하나의 아이디어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냐면 그 본문에 URL이 있으면 그 URL을 가상 환경에서 무조건 실시간으로 클릭을 해서 접속을 네.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네, 네, 네. 여기에 문제점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보통 그 메일을 통해서 가입 인증 심사를 받거나 하면은 일회용 그 URL들을 메일 본문에 삽입을 해서 보내줍니다. 아, 네, 그렇죠. 그러면 그걸 네. 클릭을 했을 때 이제 본인 인증을 하게 돼 있는데 네. 가상 환경에서 먼저 접속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 일회성 URL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네. 사용자는 정상적인 사이트에 가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네, 그렇네요. 그런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 파이어아이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모든 그 본문에 추가된 URL들을 파싱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아직까지는 노운인지 언노운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악성인지 아니면 악성이 아닌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레이 리스트라고 해서 블랙 리스트와 화이트 리스트의 중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네. 그래서 이 DB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쪽에 그 장비가 있는데 그쪽으로 보내주게 되면은 그 그레이 리스트를 사용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오고 가는지를 모니터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한 URL로 사용자가 접속을 했는데 익스플로잇이 발생되면서 어떤 새로운 악성 코드를 내려받는다. 그러면 얘를 블랙리스트로 걸어서 자동으로 그 룰셋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누군가가 보안 관리자가 뭐 일일이 확인을 해서 룰을 만들지 않더라도 네. 자동적으로 이 룰을 블랙리스트로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게 그레이 리스트에 놓은 다음에 예. 그것이 뭔가 그것이 확인해야 될 겁니까?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메일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적으로 웹 트래픽하고 조금 이슈를 다르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일반적인 그 네트워크 트래픽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뭐 한 번 웹사이트를 들어갔는데 10초 이내에 열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 웹사이트를 잘 들어가지 않는 그런 통계도 있었는데요. 이메일 같은 경우는 제가 메일을 보냈을 때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열어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어느 정도 메일함에 차 있다가 사용자가 시간이 될 때 메일을 열어본다든지 1분이나 뭐 몇 분 정도 이 정도 시간 갭은 어느 정도 뭐 메일 시스템 특성상
사용이 되게 됐고요. 또 네. 가상 환경을 회피하는 기법 중에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공격자가 악성 URL을 만들어서 메일을 보냈는데 보내자마자 그 URL로 접속 시도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는 누군가가 중간에서 사용자가 클릭한 게 아니라 그 분석가가 만들어 놓은 가상 환경에서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접속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악성 코드가 동작이 되지 않게끔 그런 네.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공격자가 굉장히 똑똑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Q&A 시간 가기 전에요.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스피어 피싱에 대해서 이제 예. 개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지, 예. 또 조직은 어떻게, 기업은 어떻게 대응할 예. 건지, 그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제 예. Q&A 시간 갖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APT 공격이라고 하면 현재까지 마음만 먹고 들어오면 막을 수 없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인이나 조직 입장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된다면은 공격자가 노리는 그 공격 벡터들의 어느 정도는 그 방어가 가능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들이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필요하게 개인의 정보를 많이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A라는 기업의 보안 담당자다. A라는 기업의 보안 담당자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가를 간다. 그러면 공격자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공격 시도 기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정보는 최소화해서 올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항상 강조를 하지만 출처를 알 수 없는 메일이나 URL 네네. 등 쉽게 클릭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말 애매한 경우에는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필요할 수도 있지만 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이메일을 보냈는데 협력업체 직원이다. 그런데 조금 상황이 맞지 않으면 전화를 해서 이메일을 보낸 게 맞는지 아니면 어떤 메일을 보냈는지 확인을 한 번 더 해보면 네. 조금 귀찮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되는 공격에 대한 그 파급력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백신이나 보안 패치를 항상 최신으로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네. 자, 그럼 이제 기업 쪽에 이게 예. 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조직 입장에서는 네. 이런 그 나날이 발전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그리고 단순히 장비를 이렇게 여러 개 사서 꽂는 게 아니라 그 기업 내부에 침투할 수 있는 공격 포인트들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거기에 최적화된 장비를 구성을 하고 보안 체계를 구성해 나가는 게 보다 효과적인 APT에 대한 대응 네.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론 이제 장비도 중요하지만 예. 그 기업의 어떤 보안 정책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부터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장님은 이제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서요. 좋은 질문 한번 좀 써주셔가지고 예. 이따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분 정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설문에 응하시면 저희 오늘 100여 분한테 KFC 햄버거 세트 드릴 거니까 네, 주말에 가족이나 또 연인들하고 햄버거 세트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김지호님, 먼저 그 박종숙 부장님 이메일 어드레스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예, JONG JONG SUK SUK 예, .PARK PARK 예, FireEye.com FireEye.com 맞습니다. FireEye가 두 개입니까? 예, 맞습니다. FireEye.com. 자,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박종석 부장님 게스트 이메일 어드레스 제가 지금 댓글창에 보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지만 나중에 추가로 어떤 지원이라든지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 요청은 그 이메일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호님, 메일을 통한 공격이 있더라도 NAC 솔루션을 강력하게 설정하면 어느 정도는 방어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예, 강력하게 설정을 한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조금 애매한 네.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도 그 이메일 같은 경우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허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그 보안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그 정책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강력하게 한다는 그 기준이 일단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태식님, APT 방어 세계 1위 업체인 FireEye에 지금까지 상식을 파괴한 익스플로이트 탐지 및 차단 스피어 피싱 기술과 익스플로이트 탐지 기술에 관한 FireEye만의 우수한 기술과 뛰어난 특징에 관하여
과거 해킹 사례 비교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굉장히. 근데 오늘 사실 발표한 것이 이거죠, 그죠? 예, 큰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FireEye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웹이라든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될 때 네. 몇 가지 단계에 걸쳐서 그 가상화 환경 내에서 실행이 되도록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부분은 뭐 휴리스틱이라고 해서 뭐 저희도 어느 정도 그 시그니처를 가지고 있고요. DTI를 통해서 네. 공유되는 시그니처를 통해서 얘가 기존의 노운 공격인지 언노운 공격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에서 무조건 차단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스코어를 매기게 돼 있고요. 그 스코어를 가지고 일부 위험이 확인되는 것에 대해서 뒤에 있는 가상화 환경 쪽으로 이렇게 파일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자가 사용자 환경에서 실행하는 것 같이 웹을 접속한다고 했을 때 웹에 익스플로이 코드가 삽입되어 있으면 그 웹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들을 다 얘가 그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큐에 만들어 놓고 네. 그 행위들을 일일이 다 쫓아가서 최종적으로 얘가 악성 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얘가 이제 악성을 한다고 판단을 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룰을 생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로컬 룰을 생성을 하게 되고 DTI를 통해서 어떤 정보가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또 그 본사에 있는 연구진들이 이게 오탐인지 오탐이 아닌지를 또 검증 분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같은 경우는 연구소 내에서 연구원들이 시그니처를 분석을 해서 로컬에 내려다 줬지만 저희 장비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룰을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에 가깝게 이렇게 탐지와 차단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강표님, 구글 메일이나 네이버 메일의 보안은 어떤가요? 굉장히 애매한 질문 같습니다. 어떤 특정 업체의 네. 뭐 보안이 어떤가. 네. 그렇지만 뭐 하나 예로 들 수 있는 거는 구글 메일 같은 경우 하더라도 몇 년 전에 이렇게 그 공격을 당했습니다. 뭐 오퍼레이션 오로라 뭐 이런 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때 네. 구글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보안이 정말 강하게 돼 있다고 하는 그 회사조차도 이렇게 뚫리는 거 보면은 완벽한 보안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김수일님, DTI와 연계하는 방식의 종류와 업데이트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예, DTI라고 해서 저희도 그 클라우드 쪽에 분석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장비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컬에서 익스플로잇을 탐지를 해서 로컬 룰을 만들게 되면은 이거를 DTI로 보내서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추가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간혹 물어보시는 게 여기에 회사 내부에 정보가 날아간다고 돼 있는데 그 어떤 정보들을 올릴 때 시그니처에 대한 정보를 올리는 겁니다. 여기 뭐 네. IP라든지 파일 자체를 보내는 게 아니라 네네. 그 시그니처를 보내는데 이거는 주로 뭐 설정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뭐 아월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하루에 한 번 이 정도도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네. 홍승곤님, FireEye에서도 탐지하지 못한 제로데이에 대해서는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업체건 완벽한 보안 솔루션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완벽하게 탐지가 가능했다고 하면 그 보안 장비만 불티나게 팔려나갈 겁니다. 네. 그렇지만 보안에 있어서는 제 생각은 하나의 확률적인 싸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작년에 13개의 익스플로잇이 발견이 됐는데 그 중에 11개를 FireEye가 탐지를 했다. 만약에 FireEye보다 더 많이 탐지를 하는 업체가 있다든지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객관적인 성능 평가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노출 수 있는 요건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동민님, FireEye에서는 정보의 유출 여부를 어떤 식으로 알 수 있는 건지요? 단지 콜백이 있다는 것으로 정보가 유출됐다고 할 수 있는지요? 정보가 유출될 때도 이제 뭐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콜백 세션이 있다고 해서 단순히 유출됐다고 뭐 가정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 콜백이 있고 나서 어떤 데이터의 흐름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가상 환경에서 하나의 세션을 분석을 할 때도 여러 가지 그 기법들이 있습니다. OS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데이터의 흐름들이 있었는지를 하나의 연계된 세션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 사용자가 뭐 악성 URL에 대한 DNS 쿼리만 날린 건지 아니면은 쿼리를 날리고 어떤 파일이 오고 갔는지 어떤 시그니처가 매핑되는지 네. 하나의 이렇게 전체 컨텍스트를 다 보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기무님, 기존 안초스 연구소와 하우리 등의 제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그리고 FireEye 탐지율과 오탐률은 어느 정도인지요? 예, 정말 보안 회사를 비교를 한다는 것은 좀 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회사별로 분명히 강점 포인트들이 다 있습니다. 안랩 같은 경우는 안랩의 강점들이 있고요. 하우리 같은 경우도 하우리의 강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기반 자체가 현재 안랩과 하우리 같은 경우는 그 백신 기반의 어떤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 네. 같은 경우는 APT 쪽에 조금 더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PT 쪽에서 저희는 그 가상화 엔진이 굉장히 성능이 좋게 나오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랩과 하우리와 비교를 했을 때는 안랩과 하우리는 어느 정도 그 노은 시그니처, 그러니까 시그니처 기반의 탐지에 포커스가 조금 더 많이 맞춰져 있다면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노은보다는 APT 공격 특성상 언노운에 대해서 언노운. 대처를 보다 더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홍성우님, 제로데이 공격에 대한 패치나 업데이트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걸 만든 자사 벤더보다 더 예. 제품 보안이나 패치에 대해서 잘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고요. 벤더라고 해서 본사의 취약점을 다 파악을 해내지는 못합니다. MS 같은 경우도 그 매월 이렇게 취약점에 대한 패치를 발표를 하는데 네. 전부 그 자사에서 연구를 한 건 아닙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사용을 해보다 보면은 어떤 취약점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이거는 그 국내 입장도 마찬가지인데 키사로 보고되는 대부분의 취약점들이 대학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안 인력들이 취약점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오히려 벤더사에서 우리가 이런 취약점이 나왔으니까 패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는 보다 많이 드물다고 보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박한지님, 스팸 스나이퍼와 같은 메일 전용 솔루션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장점은 무엇입니까? FireEye 도입 시 스팸 스나이퍼를 대체하면서 어드밴스한 보안이 가능한 것인지요? 간혹 저희가 그 제품 POV를 나가면은 얼마나 자신감 있게 제안을 하냐면은 기존 고객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는 이미 스팸 스나이퍼나 아니면은 스팸 차단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서 사야 할까요? 네. 그러면은 저희 쪽 엔지니어들을 이렇게 자신감 있게 그렇다면은 그 스팸 게이트웨이 하단에 저희 장비를 붙여 보겠습니다. 네. 한 달간 붙여서 아무 그러니까 악성 위협에 대해서 탐지를 못하면 깨끗하게 빼겠습니다. 네. 그렇게 붙여서 POV를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그 앞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스팸 스나이퍼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나와 있는 장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시그니처 기반의 그 첨부 파일들을 파싱을 해서 얘가 악성인지 악성이 아닌지를 네.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네네. 그렇다 보면은 그 언노운 악성 코드에 대해서는 탐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고 그 특히나 본문의 악성 URL 같은 경우는 네. 얘를 탐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에서 지금 예. 그런 식으로 뭐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 중에서 예. 진짜 한 달간 했는데 예. 아무것도 안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그런 경우는 조금 저희도 약간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장비를 도입을 하려면은 네.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라든지 우리가 공격받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네네. 상위 그러니까 경영진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떤 POC를 했는데 아무 위협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네. 그 관리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안도를 하면서도 그런 그 논리가 마련이 안 되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런 아직 뭐 공격 대상이 아닌 것일 수도 있겠네요, 현재. 그럴 수도 있지만 나중은 될 수도 있겠지만. 예, 얼마든지 잠재력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운이 좋아서 그 시기를 뭐 오케이. 공격을 안 당했을 수도 있고요. 네. 자, 한관주님, 취약한 무방비 시간대를 거의 정확하게 감지를 할 수 있는지요? 아마 제로데이 취약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그 시간상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제품이 나왔을 때 이 제품이 과연 어떤 취약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면은 MS 입장에서도 매월 이렇게 새로운 보안 패치가 나오지도 않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제품 출시 이전에 정말 수백 명, 수천 명의 QA가 분석을 하게 되지만 발견 못하는 취약점들이 매월 뭐 10개에서 뭐 20개씩 이렇게 나오게 된 걸 보면 취약점은 언제 어떤 시점에 발견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점 자체를 정확하게 감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자, 류성민님, 가끔 이메일 첨부 파일을 미리 보기 형식으로 보고 싶은데 이런 기능은 상용 메일이나 아웃룩에선 존재하지 않은데 이런 기능 가능한가요? 이거는 이번 세션과는 조금 네네, 알겠습니다.
정성호님, 메일 서버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메일 서버와 FireEye와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 FireEye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모드를 둬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어떤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탭 방식으로 설치가 가능하고요. 아니면 또 인라인 방식으로 설치가 가능한데 매일 그 고객사 사이트마다 유저 수라든지 그 메일이 하루에 얼마만큼 발생되는지 다 다르게 때문에 네. 저희도 그 장비에 대한 제품 라인업이 다 다르게 돼 있고요. 네. 그 라인업 중에 최상위 장비를 사용을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더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에는 이중화를 하기도 하고 거기에서도 더 많은 메일이 순식간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바이패스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이재훈님, 아웃룩이나 익스프레스를 통해 팝3로 메일을 수신받는 직원에게 메일의 신속한 전달과 보안적으로 안전한 메일 전달이 트레이드오프 될 것 같은데 FireEye는 이 두 요소를 적정하게 유지시켜 어떻게 탐지하도록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메일에 메일 질문이 길으셔서 일단 네. 그 메일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반적으로 그 네트워크 트래픽하고는 조금 약간 개념이 다르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누군가가 보냈을 때 실시간으로 본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장비가 가질 수 있는 그 버퍼상에 모아놓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분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지만 FireEye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방식하고는 다르게 VM 수가 정말 탁월하게 많이 보시면 됩니다. 190개 넘는 예, 맞습니다. 190개의 가상 환경에서 동시에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솔루션과는 다르게 거의 어느 정도 그 시간 갭이 많이 이렇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유면님, 공공기관에서 웹메일로 운영 중인데 바이러스보다 스팸이 중국으로부터 많이 오는데 무작정 IP로만 막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스팸 같은 경우에도 그 지속적으로 발전이 된다고 보는데 기존 방식들이 거의 스팸 차단 솔루션들이 중국 IP는 모두 차단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특정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 차단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팸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여러 가지 방식들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뢰된 관계에 어떤 그 도메인들을 등록을 하면은 얘네들만 이렇게 뿌려준다든지 네. 그렇지만 그 각 기관에 맞게끔 사용자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네. 문제가 되지 않게끔 이 정책을 만드는 거는 그 사이트 특성에 맞게끔 조금씩 이렇게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준님, 웹쉘에 대한 공격 기능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웹쉘에 대한 방어는 FireEye에서 어떻게 방어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웹쉘 같은 경우는 그 APT 방어 솔루션하고 약간 조금 차이를 보시면 됩니다. 웹쉘 같은 경우는 웹방화벽이 차단을 하는 영역이고요. 영역이 조금 다르게 보시면 됩니다. 류지연님, 사회적 공학 기법이란 게 염탐이나 도청 등 물리적 보안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대책은 소프트웨어 보안 업체인 FireEye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회공학 기법을 보안 업체가 직접적으로 차단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 기관 내에서 보안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고 사례에 대해서 전파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사회공학 기법을 통해서 공격이 시작을 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시스템에서 어떤 악성 행위를 하기 위해서 사회공학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회공학 기법을 통해서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부분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분석을 해서 탐지를 하고 차단을 하는 방법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도현님, 현재 국내 금융권 및 공공기관의 납품이나 조달된 곳이 있는지요? 예, 국내도 정확한 사이트는 제가 네. 좀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국내도 공공기관에도 납품이 된 곳이 있습니다. 금융권도요? 예, 있습니다. 네. 윤영아님, 첨부 파일을 전부 검사하려면 성능이 어마어마해야 될 것 같은데 전송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예, 같은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에 라인업이 많이 있고 그 최상위 장비 같은 경우는 190개 가까이의 가상 환경에서 동시에 실행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작정 장비를 아무거나 이렇게 금액에 맞게끔 꽂는 게 아니라 충분히 모니터링을 하고 그 환경에 맞게끔 장비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김소일님, 업무용 첨부 파일이 대부분 DRM이 적용되어 있을 때 FireEye 제품에서 어떻게 탐지하는지요? DRM 솔루션과 연동하는 방안이 있는지요? DRM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다 암호화가 돼 있어서 이 부분을 그 보안 장비에서 아무런 업무 협의가 없이 분석을 해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DRM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DRM을 가지고 들어오더라도 클라이언트 상에서 이 DRM이 풀리면서 어떤 익스플로잇이 발생되면은 아웃바운드 세션이 연결되겠습니다. 이제 콜백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탐지를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아니면 그 DRM하고 파이어하고 업무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보안 업체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파이어는 그러면 이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듣고서 예. 이거 그럼 우리도 도입해야겠다 예. 하면은 뭐 장비가 도입되는 겁니까? 어떤 소프트웨어입니까? 어떤 겁니까? 예, 어플라이언스 장비입니다. 어플라이언스 장비구나. 예. 네. 보통 이것이 도입이 되면 한 계약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 겁니까? 실제로 다 셋업이 끝날 때까지. 예, 일반적으로 저희가 POV라고 해서 장비의 가치를 보여준다고 해서 뭐 이렇게 BMT를 하거나 아니면 POC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셔서 POC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 SE하고 세일즈하고 같이 방문을 해서 기간 현황이라든지 뭐 아니면 사이징을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하고 한 달 정도 원하시면은 POC를 진행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탐지되는 악성 파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익스플로이트나 여기에 대해서 보고서도 써주게 돼 있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충분히 상담을 해드리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강상호님, 최근 오픈 SSL이 취약점이 나왔는데 FireEye 제품도 오픈 SSL을 사용하는지요? 커널은 어디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이 부분은 좀 민감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커널을 어떤 걸 사용하며 제품을 어떤 걸 사용하는데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거는 예, 여기에 대해서 취약점 연구를 하고 뚫어라 이런 거를 알겠습니다. 오픈하는 것 같습니다. 강상호님 혹시 지금 이북에서 듣고요? 농담이고요. 네, 강상호 농담입니다. 자, 박안주님, 악성 코드가 가상 환경인 것을 인지할 경우 잠복했다가 침투 후 발현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능형 스피어 피싱이라든지. 예,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최근에 그 APT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이제 가상화 환경이 대안이라고 나오고 나서 공격자들도 그렇겠네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분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야, 진짜 바이러스 같아 이러면 진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얘가 사용자가 정말 실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가상 환경에서 자동으로 실행되는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 판단 방법에는 그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마우스 동작이 없으면은 자동화 시스템에서 실행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아니면 상용 VM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격자가 이 상용 VM 환경에 대해서 분석이 다 돼 있습니다. 어떤 드라이버를 로드를 하고 어떤 파일들이 실행이 되고 어떤 API들을 사용을 하는지 그 환경들에 대해서 자기가 실행되는 환경을 파악을 한 다음에 상용 VM이 사용하는 어떤 API를 불러온다든지 뭐 이런 그 동일한 방법이 사용이 되면은 악성 코드가 동작이 멈춰버립니다. 그런 경우는 그 FireEye 같은 경우는 그 시작 자체가 그 전용 하이퍼바이저를 사용을 하게 돼 있는데 자체 개발을 했기 때문에 공격자 입장에선 이게 가상 환경인지 실제 사용자가 실행을 하는 환경인지를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VM을 회피하는 기법들에 대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방법들을 다 우회하지 못하도록 그 방안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신동주님, 현재 FireEye에서 사용하는 악성 코드 명령법이 궁금합니다. 혹시 명령법에 관하여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FireEye에 사용하는 악성 코드 이름과 그 의미가 궁금합니다. 진단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진단명은 워낙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대표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만들어내는 시그니처들을 보면 뭐 웹에서 사용자가 웹을 접속을 했을 때 어떤 익스플로잇이 발생된다 그러면은 뭐 웹 인펙션 그리고 어떤 감염되고 나서 뭐 콜백이 나가면은 뭐 어떤 그
거기에 그 공격 요소에 맞게끔 진단명들이 이렇게 조합이 돼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번 보시면은 조금 손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김수영님, 파이어아이에서 사용자의 악성 코드나 악성 이메일 차단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에게 리셋을 알려서 차단하는지요? 예, 그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인라인 모드로 설치가 되느냐 아니면 탭 모드로 설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그 차단을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주로 인라인 모드에서 저희가 그 직접적으로 어떤 패킷 자체를 차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탭 모드로 설치가 되더라도 네. 얘가 단순히 모니터링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적극적으로 어떤 리셋 패킷을 날려가지고 그 세션을 끊는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현철님, 파이어아이 세미나 내용으로 보면 만능인 것 같은데 장점만 말고 단점은 없는지요? 예, 어느 벤더사나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은 항상 자사 제품이 만능인 것처럼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그 앞서 보셨지만 저희도 모든 익스플로잇을 다 탐지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뭐 13개 중에 11개를 탐지를 했다면 분명 2개에 대해서 홀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도 뭐 여러 가지 옵션에 의해서 장비의 설정을 최적화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보안 기능들을 많이 이렇게 높이다 보면은 어느 정도 오탐에 이게 그 에버레이지가 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그 기관에서 맞게끔 최적화된 방법을 뭐 사용을 할 수밖에 없겠고 어느 장비건 단점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유석주님, 가상 환경에서 가상의 시그너처를 분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적용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예, 한 번씩 말씀하시는 게 그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뭐 VMware나 뭐 버추얼박스 이런 경우를 보면은 분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악성 파일을 실행을 시켜보고 감염이 되고 나면 다시 이거를 원복을 시키는 게 뭐 주로 리버트 시킨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OS가 재부팅되는 시간만큼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어느 정도 OS 부팅되는 시간이 뭐 3분, 5분이 걸린다고 하면 파일 하나를 실행시키고 분석이 끝나면 5분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가상 환경을 기존의 상용 프로그램처럼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악성 코드 분석에 최적화시켜서 만들어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OS 재부팅 하는 동안 뭐 아니면 리버트 하는 동안 뭐 몇 분씩 걸리지는 않고요. 저희는 파일 하나를 분석을 할 때 주로 3초에서 5초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허성현님, 사이버 범죄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더 이거를 더 처벌을 더 많이 더 강화할 필요는 있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좀 약간 정치적인 의견이 개인의 될 수 관점, 있겠는데, 개인의 관점 그냥. 제 개인의 관점은 지금 많이 일어나는 그 보안 사고들이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결코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보다는 경영진 마인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보안 담당자들이 뭐 업무를 그러니까 능력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네. 분들이 능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기부여를 하고 예, 맞습니다. 보안의 문화를 만들고 어떻게 예, 그죠? 맞습니다. 네. 자, 권민성님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뭐 홍성님도 비슷한 건데 도입한 실제 사례, 도입해가지고 어떤 뭐 ROI라든지 성공적으로 적용된 예. 규모의 사례를 말씀해 주신다면. 업체명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저희가 보통 그 제안서를 만들다 보면 그 통계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이제 도입 전과 도입 후를 마련해서 그 악성 코드 엔드 유저단에서 악성 코드 감염 그 통계치를 그래프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도입 전에 뭐 한 달에 10만 건이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됐다. 그러면 도입 이후에 이 악성 코드 탐지 건수가 점점 줄어서 뭐 한 90% 가까이도 이렇게 차단이 되는 경우, 이런 거는 저희가 영업 자료로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그 더 추가 나중에 그 지금 같은 이제 자료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아까 제가 박종숙 부장님 그 이메일 제 댓글창에 남겼으니까 그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장님 오늘 그 질문 되게 좋은 질문 많았지만 그 중에서 두 분이나 세 분 이름 좀 불러주시죠. 네. 일단 이재호님 하고요. 이재호님, 네. 예. 그다음에 정명훈님, 네. 그리고 홍성민님. 홍성민. 예. 네. 자, 이재호, 정명훈, 홍성민님 요 세 분은 저희 스태프 이메일로 본인 이름, 주소,
그다음에 핸드폰 번호,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겠고요. 또 나머지 또 질문에 참여하신 분들 저희가 또 그 두 분한테는 또 나이가 저희가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에 오신 분들한테 저희가 또 100여 분한테 또 기업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아주 다양한 질문들을 해주셔서 오늘 좋은 방송 된 것 같고요. 마지막 한 말씀 해주고 마치도록 하죠. 예, APT 공격이라는 게 어떤 보안 담당자만의 그 역할로 이렇게 부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러 가지 저희가 보안 컨퍼런스를 하거나 여러 가지 사례 전파를 함에 있어서도 누구 한 명이 잘해서 막을 수 있는 공격들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조금 더 저희 보안을 하는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많은 인프라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만큼 보안하는 사람들이 3D 업종이 아닌 본인이 하는 업종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이런 환경이 많이 점점 더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보안하는 분들이 지금 3D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나요? 아무래도 많다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앞으로 전 되게 좋은 분야 같은데. 예.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제 어떤 그 사람을 통한 예. 그 공격 루트가 패턴이 예. 그게 더 활성화되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점점 더 기술이 이제 발전해 나가면서 그 가장 취약한 포인트를 노리려는 게 뭐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제 뚜렷해졌고요. 네. 그렇다 보면은 장비나 기술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이제 보안 교육을 한다든지 보안 담당자 외에도 뭐 경영진이나 아니면 직원들까지도 네. 이런 보안 의식이 없이는 점점 더 이렇게 보안에 대해서는 이제 어려워진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마치는 거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수고해주신 게스트이신 박종수 부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